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토요일 주말 새벽입니다. 전윤석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세우려 하고 불의를 미워하며 선을 좇고 폭력을 정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컨대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며 불가피하게 불의를 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폴 사르트르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폭력을 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걸 불가피한 폭력 이렇게 표현했죠. 2차 대전이 끝나자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이 제목의 팸플릿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아주 싼값에 팔았습니다. 그걸 뒷주머니에 전부 다 넣고 다녔습니다. 그건 마약이었죠. 그는 스스로를 정치적 행동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실존주의는 한때 마법의 철학으로 불릴 정도로 청년들에게 각광받았습니다.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명제를 쓴 칼 포프는 그걸 두고 괴상한 파시즘이라고 했습니다. 비웃었죠. 시대의 양심이라고 불렸던 알베르 까뮈는 자신은 결코 실존주의자가 아니라면서 사르트르를 배덕자라고 공격했습니다. 한때 그렇게 친했던 두 사람인데 말입니다.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사르트르는 누구이며 칼 포프나 알베르 까뮈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지식으로는 불의와 폭력이 최종적으로 승리한 적은 없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유럽 최고 부호가 됐던 알프레드 노벨이 예외라면 예외겠죠. 그가 유언으로 만든 노벨상은 지금 최고의 상이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자, 오늘로서 총선이 102일 남았습니다. 불과 102일 뒤에 우리는 불의와 폭력을 심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수는 통합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절대 희생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통합이 가능할까요? 사실 보수가 분열의 징후를 보인 건 오래됐습니다. 박근혜 당대표 때 경제민주화 같은 급진 좌파 정책을 외치는 세력이 등장했죠. 그들이 당에 들어와서 실세로 행세하면서 보수 세력을 몸을 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자신들이 이념으로 무정하지 못한 탓이 컸습니다. 그저 보수는 자유를 주장하고 기업을 응원하며 반공이나 외치면 되는 줄 알았던 책상 물림들 말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편에 선 보수, 그 반대의 보수들로 나뉘었습니다. 그 뒤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수는 박 대통령과의 친소로 다시 나뉘었습니다. 친박과 비박이 그겁니다. 쉽게 말해 보수는 4분됐던 겁니다. 옛 로마 제국처럼 말입니다. 그때 갈라진 보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서로가 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공멸의 위기가 닥치자 가까스로 봉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게 바로 한국당입니다. 이제 이 나라의 운명을 가를 총선이 102일 남았는데 아직 보수 통합은 요원합니다. 공천권을 두고 어떤 합의도 할 수 없는 형국이죠. 제 눈엔 불가능해 보입니다. 솔직히 대선 후보에 미리 합의하고 그 대선 후보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할 수도 없겠죠. 어떻든 오늘 보수 재편의 움직임은 요란했습니다. 한국당은 황 대표가 험지 출마를 선언했죠. 그리고 탈당파의 입당을 허용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유승민 의원 등 바른미래당에 있는 보수 8명이 탈당을 해서 새 보수당이라는 신당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당장 한국당과 새 보수당이 보수층을 두고 각축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우리 공화당, 그리고 이현주 신당, 이정현 신당, 그리고 제야 세력이 만든 기독자유당, 비례한국당 등 몇몇 정당들이 보수표를 또 찢어발릴 거죠. 안철수가 아마 만들 것으로 보이는 중도신당도 보수표를 일정 부분 잠식할 겁니다. 왜 보수는 합치지 못할까요? 이번 총선을 대선 전초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밀리면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자신이 양보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죠. 소수의 의원 지지로서 대선 후보가 되긴 힘든 까닭입니다. 그러니 공천권 자체가 바로 권력인 겁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정치판에 공천권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정치적 거물은 없었습니다. 과거 YS도 DJ도 공천권만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때도 야권은 분열했고
다시는 합치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진보 좌파가 집권했는데 보수 우파가 그런 분열을 하고 있는 형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봅시다. 한국당이 총선에서 만약 민주당을 이기지 못했을 때, 더 나아가서 한국당이 100석 미만으로 대참패를 한다면 황 대표가 여전히 대선 주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소수파로 밀리면 회복 불능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황 대표는 기득권 포기 대신에 험지 출마 선언으로 난관을 돌파하려는 책략을 드러냈습니다. 중진들에게도 공개적으로 험지 출마를 요구했죠. 그가 선택한 험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더군요. 아마도 종로에 출마할 것이다.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와 빅매치를 예상을 했는데 종로가 과연 그에게 험지라고 할 수 있는가요? 그가 강남이나 서초에 출마할 수는 없을 테니 종로가 험지라면 황 대표에게 험지가 아닌 곳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오늘 황 대표의 험지 출마 선언은 저에게는 코미디로 보였습니다. 당에서도 난리가 났더군요. 중진들도 험지로 나가라고 하자 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영남권 의원들의 얘기입니다. 옛날 영남이 아니다. 총선 3개월 전에 갑자기 수도권으로 가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 겉멋 부리는 자해행위다. 이런 비판들이 그겁니다. 누굴 중진이라고 하는지 어디를 험지라고 하는지 의견도 분분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말이 다시 생각나는군요. 네가 가라 하와이. 한국당은 어제군요. 금요일 오후에 광화문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마 황 대표는 지지층 확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투사적 이미지를 위해서 장외 집회를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평일인 금요일 오후에 광화문의 장외 집회가 국민적 지지를 모으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여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는 걸 두 눈 뻔히 뜨고 지켜보고만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그 과정을 잘 아는 저로서는 한국당의 한계를 잘 압니다. 그래서 편법을 쓴 민주당을 욕하면 욕했지 한국당을 욕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너무 쉽게 공략당하는 걸 보면서 한국당의 전투력과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더군요. 어제 예고한대로 오늘 유승민 의원 등 8명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했습니다. 이로써 한지붕 몇 가족 생활을 하던 바른미래당은 민평당이 떠나고 유승민 의원 당이 떠나고 이제 손학규 당권파와 안철수 개만 남았습니다. 창당 2년이 못 되어서 풍비박산이 된 거죠. 당 재산이 꽤 될 테니 손해볼 일은 아니겠군요. 늘 그렇지만 이번에도 신당의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무너진 보수를 근본부터 재건하겠다. 무능과 독선, 부패와 불법으로 나라를 망치는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대체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겠다. 일단 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보수가 무너졌는데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아직도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니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런 공허한 말 대신에 실천 논리는 언제 밝힐 건가요? 어떻든 신당은 5일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의 독자 노선이 다시 국민에게 어필하려면 보수가 이 지경이 된 데 대한 사죄부터 드리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 의원은 정계복귀를 하는 안철수에게 개혁보수와 실용중도에 여전히 동의하는지 궁금하다면서 손을 내밀었더군요. 이념이나 철학보다는 좌파 세력을 키우는 게 급선무라는 거죠. 문제 안철수 의원의 향배에 자연히 정치판에 시선이 쏠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전 의원은 아직 바른미래당에 갈지 신당에 갈지 아니면 독자 신당을 따로 만들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른미래당으로 들어가 신당개혁을 하려 해도 손학규 대표가 무엇이든 다 내줄 듯 하다가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태도를 바꿨으니 돌아가기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한편에선 안 전 의원이 간보기를 하는 행태를 버리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른 뉴스입니다. 날이 바뀌었으니 어제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금요일 취임식을 했습니다. 일개 장관 취임식이 이렇게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은 적은 없었죠.
언론은 취임식 내내 그녀가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고 쓰기도 하더군요. 연설 중간중간에 정치인답게 호응의 박수를 달라며 박수까지 유도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역시 이더군요. 그녀는 장문의 연설문에 개혁이라는 단어를 17번 사용했습니다. 언론은 연설문의 핵심이 검찰개혁, 국민적 요구 최고죠. 뿌리부터 바꿀 것 이렇게 썼습니다. 그 자리에 대검 간부와 서울중앙지검장이 참석을 했는데 굳은 표정이었다고 하는군요. 윤석열 총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검찰과 법무부의 힘 겨루기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곧 있을 검찰 인사가 구경거리가 됐죠. 그게 검찰 죽이기 인사가 될지 추미애 장관 말처럼 검찰 제자리 찾기 인사가 될지는 국민들이 먼저 알겠죠. 저는 당연히 검찰 죽이기 인사 전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청와대가 말하는 검찰 개혁이 결코 검찰을 살리는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말 잘 듣는 고분고분한 허수아비 검찰일 테니 말입니다. 그저께죠. 2일 상공회의소에서 있었던 신년 합동인사회에서 문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면서 권력기관 개혁과 공영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다라고 했죠. 대통령이 상공회의소에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말을 저는 검찰의 힘을 완전히 뺀다는 말로 들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린 겁니까? 그런데 당장 검찰은 한국당이 이를 고발한 추 장관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하고 추 장관이 당대표 시절 비서실 부실장으로 있었던 정모 씨를 전격 소환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3일자 조선일보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추 임명한 날 검찰 추 선거 개입 수사. 3일 저녁 KBS는 송철호 측이 울산 지역 공천 상황을 추미애 대표 측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3일 아침 신문에 검찰의 한국당 의원 무더기 기소를 헤드라인으로 한 바로 옆에 문 대통령이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권한을 다하겠다며 검찰을 압박했다는 뉴스를 실었죠. 조선일보 역시 삼민 전면에 거쳐서 다루면서 검찰과 정치 권력의 충돌이 여전히 화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오늘 또 추 장관을 또 고발했더군요. 카투사로 있었던 아들이 휴가를 나와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탈영이죠. 이를 추 장관이 무마했다는 의혹입니다. 추 장관은 당시 병가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변명이죠. 미국 뉴스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은 2일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수라이마니 혁명수비대 정예군 살인관을 드론 공습으로 바그다드에서 죽였습니다. 무서운 표적 공습이죠. 시아파 민병대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 부사령관도 죽었습니다. 이 둘이 탄 바그다드 공항의 차량을 드론이 정확히 공격한 겁니다. 술레이마니는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죠. 그리고 미국 대테러 센터로부터 중동 최강 장군 이란의 롬멜이라고 평가를 받은 자입니다. 모든 테러에 그가 배우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는 중동 일대를 이란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는 일을 주도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국에게 눈에 가시죠. 트럼프가 이 술레이마니를 제거를 하자 이란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분노를 감추지 않으면서 아야톨라 하메이니 최고 지도자는 가오간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경고가 아니라 통곡했죠. 미국 내에서는 공화당은 옳은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엔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지만 무모한 확전이라는 비판이 더 많습니다.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번 미국의 표적 공습을 보면서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김정은일 겁니다. 미국에서도 술레이마니 제거가 김정은에게 강력한 경고가 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드론이 평양을 날지 않으란 법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트럼프는요, 지금 대선을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김정은이 오싹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에 혹시 드론이 평양을 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주말입니다. 편한 밤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재는책이었습니다.